맥박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기계음이 미친 듯이 울어대고 의료진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때 복도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리고 중환자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왜 하필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난 걸까요? 왜 하필 어머니의 생사가 그의 손에 달린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계신 곳마다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눈을 뜹니다. 30년 넘게 이 시간에 깨어온 몸은 이제 시계보다 정확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어 불을 켜면 방 한구석에서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엄마, 나 일 나가요. 대답 없는 어둠에 대고 인사를 건네는 것도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면 50회를 살아온 얼굴이 저를 빤히 쳐다봅니다. 눈가의 주름은 웃어서 생긴 게 아니라 새벽바람을 맞으며 생긴 것들입니다. 청소도구 가방을 어깨에 메고 현관문을 나서면 복도에는 아직 어둠이 가득합니다. 이 시간 이 아파트에서 깨어있는 사람은 저 혼자뿐이겠지요.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마치 유령처럼 초라해 보입니다. 새벽 5시 제가 청소를 맡은 오피스 빌딩에 도착합니다.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까딱 끄덕이는 것이 이 건물에서 저를 알아보는 유일한 인사입니다. 밀대를 들고 복도를 닦기 시작하면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저를 따라다닙니다. 이 일을 시작한 게 벌써 20회가 넘었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새벽에 바닥을 닦는 제 모습만은 변한 게 없습니다. 24살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저는 이게 잠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볼 거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병원비가 쌓이고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3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복도 끝 유리창 너머로 아직 어두운 하늘이 보입니다. 저 하늘이 밝아오면 이 빌딩에 양복 입은 사람들이 출근해 올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닦아놓은 바닥을 아무렇지 않게 밟고 지나가겠지요. 제가 이곳에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모른 채로요. 8시가 되어 청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여전히 누워 계십니다. 엄마, 밥 드세요. 죽을 떠서 입에 가져다 드리면 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저를 바라보십니다. 한때 저보다 키가 크셨던 어머니가 이제는 아이처럼 작아지셨습니다. 선이야, 오늘도 힘들었지? 아니요, 괜찮아요. 매일 같은 대화를 나누며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손이 한때는 저를 업고 산을 넘던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방 서랍장 위에는 낡은 손수건이 접혀 있습니다. 가장자리가 헤어지고 색이 바랜 그 손수건을 저는 30년 넘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마른 꽃잎 하나가 고이 눌려 있습니다. 꽃잎은 이미 색을 잃어 갈색으로 변해버렸지만 저에게는 아직 붉은 빛으로 보입니다. 22살 봄날 그 사람이 제 머리에 꽂아주었던 동백꽃이었습니다. 도연 씨, 이름을 속으로 불러보면 가슴 한구석이 저며옵니다. 그 사람은 의대생이었고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런 저를 그 사람은 한 번도 낮춰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희 씨, 나중에 꼭 데리러 올게요. 떠나는 날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1년을 기다렸고 2년을 기다렸고 3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연락은 끊어졌고 소식도 끊어졌고
제 청춘도 쓰러져 버렸습니다. 바보 같다는 걸 압니다. 이미 잊었어야 할 사람을 아직도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게요. 하지만 그 손수건을 버리면 제가 버텨온 30년도 함께 버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면 저는 다시 다른 현장으로 향합니다. 낮에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저녁에는 마트 청소를 합니다. 세 군데 일을 해야 어머니 약값과 월세를 겨우 맞출 수 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천근만근입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숨을 쉬고 계시다는 것만으로 저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엄마, 내일도 힘내요. 불을 끄고 누우면 어둠 속에서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이제는 기억도 흐릿해져서 얼굴보다는 목소리가 먼저 생각납니다. 선희 씨, 꼭 행복해야 해요. 그 목소리를 떠올리며 잠이 드는 것이 제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일도 새벽 4시 반에 눈을 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버틸 것입니다. 30년을 그래왔듯이요.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 청소를 마치고 돌아와 어머니께 아침을 챙겨드리고 낮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러 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잠깐 쉬는 틈에 휴대폰을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가 3통이나 찍혀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상한 예감에 얼른 전화를 걸어보니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선혜 씨 되십니까? 어머니 보호자분이시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께서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식당 사장님께 급히 양해를 구하고 뛰쳐나왔습니다. 버스를 기다릴 여유가 없어서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헐떡이며 달리는데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침에 어머니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나온 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조금만 더 살폈더라면, 조금만 더 곁에 있었더라면 하는 후회가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이 열려 있고 이웃 아주머니가 복도에 서 계셨습니다. 선희 씨, 어머니가 거실에서 쓰러져 계시길래 내가 119 불렀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개를 연신 숙이며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구급차는 이미 출발한 뒤였고 저는 택시를 잡아타야 했습니다. 아저씨, 중앙병원 응급실로요. 제발 빨리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봤지만 당연히 받으실 리가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은데 시간만 무섭게 흘러가는 느낌이었습니다. 82세의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심장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약을 꼬박꼬박 드시고 무리하지 않으시면 괜찮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마저 쓰러지시면 저는 이 세상에 혼자 남는 것이니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택시비를 건네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응급실 입구로 뛰어들어가니 소독약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박정순 환자 보호자요. 어디 있어요? 접수 창구에 매달리듯 물었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직원이 컴퓨터를 들여다보는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응급 처치 중이시네요. 저쪽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대기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니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저처럼 불안한 얼굴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느님, 제발 어머니만 살려주세요. 평소에 기도 한 번 안 하던 제가 그 순간만큼은 간절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이 저를 향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의료진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수술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해당 수술이 어렵습니다.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하셔야 해요. 상급병원이요? 어디로 가야 하는 건가요? 가장 가까운 곳이 성모대학병원입니다. 거기 심장외과가 유명하거든요. 성모대학병원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대학병원이면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당장 수중에 있는 돈이라곤 이번 달 월세 낼 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빨리 보내주세요. 제발이요. 네, 지금 전원 수속 밟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대기실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오늘 아침 죽을 드시면서 저를 바라보시던 눈빛이요. 선이야, 오늘도 힘들었지? 그 말씀이 유언처럼 느껴져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마트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 오늘 저녁 일은 못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고 오로지 어머니와 저 둘뿐인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면 저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니까요. 잠시 후 간호사가 다가와 전원 준비가 끝났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린 어머니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계신 모습이 마치 이미 저 세상으로 떠나신 것 같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나야. 선이야. 손을 잡으니 차가웠습니다. 제발 눈 떠봐요, 엄마. 대답 없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구급차는 성모대학병원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만 주세요. 어머니 없이는 저도 살 수가 없습니다. 구급차가 성모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멎자 주변의 소음이 한꺼번에 귀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의료진들이 우르르 달려와 어머니가 실린 들것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 뛰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응급실 문 앞에서 간호사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같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어머니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응급처치 중이라 보호자는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접수부터 해주세요. 간호사의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들것에 실려 사라지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마지막처럼 느껴져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접수하셔야 처치가 진행됩니다. 다급한 목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접수 창구로 향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은 중앙병원과는 규모부터 달랐습니다. 천장이 높고 복도가 넓었으며 오가는 의료진들의 발걸음도 분주했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는 이미 몇 사람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초조하게 발을 구르며 기다리는데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창구 앞에 섰습니다. 환자 성함이요? 박정순이요. 방금 구급차로 이송되어 왔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환자분 주민번호요. 보호자분 연락처요. 보험 있으세요? 질문에 하나씩 대답하는데 손이 떨려서 서류에 글씨를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 동의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직원이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심장 수술은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비용이 상당히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동의하신다고 서명해 주세요. 비급여 항목, 상당한 비용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깨알같이 적힌 글씨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인공판막, 특수봉합사, 중환자실 입원료, 고가 약제.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 기간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요. 합병증 생기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직원의 말이 멀게 들렸습니다. 지금 제 통장에 있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서명하지 않으면 어머니 수술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어떻게 갚을지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를 살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빈자리를 찾아 구석에 앉으니 그제야 주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는 젊은 엄마,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는 노인,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는 중년 남자.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이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대기실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4시.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받은 게 불과 2시간 전인데 마치 며칠이 지난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 이름을 눌러봤습니다. 당연히 연결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저처럼 불안한 얼굴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건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가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박정순 환자 보호자분 계세요? 벌떡 일어나 손을 들었습니다. 저요, 저 딸이에요. 의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청소하다 급히 나온 터라 앞치마도 제대로 벗지 못한 행색이었습니다. 신발에는 물기가 묻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의사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은 것 같아 괜히 움츠러들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의사의 말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심장 판막에 문제가 생겨서 긴급 수술이 필요한데요. 수술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수술 자체가 위험합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기저질환도 있어서요. 그래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수술 안 하시면 며칠 버티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눈앞이 빙빙 돌았습니다. 의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잠시 뒤에 호출해 드릴게요. 의사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 괜찮아?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며칠 버티기 힘들 수도 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대기실 한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친척도 형제도 기댈 곳 하나 없는 신세가 이렇게 서러울 줄 몰랐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도 없으니
하늘에라도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인데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스피커에서 제 이름이 호출되었습니다. 박정순 환자 보호자분, 심장외과 상담실로 와주세요.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일어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양옆으로 늘어선 병실 문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심장외과 상담실 앞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의사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 가슴에 동백꽃을 꽂아주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남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머리카락, 세월의 주름이 새겨진 이마, 그러나 변하지 않은 눈매. 3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저는 단번에 그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앉으세요. 그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마저 그대로였습니다. 저음으로 차분하게 내려앉는 그 목소리. 다리가 후들거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정순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네네. 대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에 달린 명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외과 과장 이도현. 이도현. 그 이름 석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30년 전 제 입술로 수백 번, 수천 번 불렀던 이름이었습니다.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삼켰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차가운 표정으로요. 환자분 상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마치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심장 판막 협착이 심해서 긴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일주일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의학 용어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2살의 도연 씨와 55살의 이도현 과장.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때의 그는 웃음이 많았습니다. 제가 설거지하는 식당에 밥을 먹으러 왔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면 수줍게 웃곤 했습니다. 선희 씨, 오늘 하늘 예쁘죠? 아무렇지 않은 말을 건네면서도 귀까지 빨개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은 돌처럼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보호자분, 들으셨습니까? 그의 물음에 퍼뜩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아, 네. 수술을 해야 한다고요. 네. 수술 성공률은 50% 정도입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기저질환이 있어서 위험 부담이 큽니다. 50% 반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살 확률도 돌아가실 확률도 반반. 그래도 해야 하는 거죠?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서명을 하려는데 그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길고 마른 손가락, 깨끗하게 정돈된 손톱. 30년 전 그 손이 제 머리카락에 동백꽃을 꽂아주었습니다. 선희 씨한테 제일 어울려요. 수줍게 웃으며 그렇게 말하던 손이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수술은 내일 오전에 진행됩니다. 오늘 밤 금식하셔야 하고 보호자분은 대기해 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내 시선을 돌리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저를 기억하느냐고, 왜 떠났느냐고, 왜 연락 한 번 없었느냐고.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우리 사이에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없습니다.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담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걱정 때문인지 그 사람을 다시 만난 충격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둘 다였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그가 돌아오면 원망도 하고 서러움도 토해내고 그래도 다시 만나면 울면서 안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시 만나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못 알아본 걸까요? 아니면 알아보고도 모른 척한 걸까요? 어느 쪽이든 가슴이 아프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병원 복도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도 이런 노을이었습니다. 선희 씨, 나 서울 가야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급하게 떠나던 그날, 그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꼭 돌아올게요. 기다려줘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하려 할 때마다 서랍 속 손수건을 꺼내 보았습니다. 마른 동백꽃잎이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심장을 쥐고 있는 의사로서,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는 낯선 사람으로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혼자 30년의 기다림을 삼키며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 긴 의자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간호사가 담요 한 장을 건네주었지만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도현. 30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 이름이 자꾸만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복도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하얀 가운을 입은 그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병실들을 돌며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중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앉아 있는 곳을 지나칠 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밤새 여기 계실 겁니까?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무표정하게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보호자 대기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쉬시는 게 낫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서 기다릴게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넓어졌고 걸음걸이도 달라졌습니다. 30년 전 어색하게 걷던 청년은 어디 가고 당당한 중년의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3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22살의 저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몸이 안 좋으셨고 아버지는 저를 낳자마자 돌아가셨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일만 했습니다.
그런 제게 도연 씨가 나타난 건 봄이었습니다. 의대생이라는 그는 식당 구석 자리에 앉아 혼자 밥을 먹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계산을 하다 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이름이 뭐예요? 김선희요. 선희 씨, 좋은 이름이네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그는 매일 식당에 왔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일부러 천천히 계산을 하며 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희 씨는 꿈이 뭐예요? 꿈이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꿈이 있겠어요? 왜요? 누구나 꿈은 있는 거잖아요. 그냥 어머니 오래 사시는 거요. 그게 제 꿈이에요. 그 말을 들은 그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멋진 꿈이네요. 아무도 저한테 멋지다는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희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말했습니다. 저 선희 씨 좋아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니. 의대생이 의사가 될 사람이 설거지하는 저를 좋아한다니. 저도요.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가 제 머리에 동백꽃을 꽂아 주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의사가 되면 선희 씨 데리러 올게요. 정말요? 정말이요. 꼭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 약속을 저는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그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선희 씨,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서울로 올라가야 해요. 급하게 떠나는 그를 저는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모르겠어요. 장례 치르고 집안일 정리하고 한 달은 걸릴 것 같아요. 기다릴게요. 고마워요. 꼭 돌아올게요. 버스에 오르기 전 그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온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연락도 편지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버스 정류장에 나가 서울에서 오는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혹시 오늘은, 혹시 내일은. 그렇게 5년을 기다렸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떠난 남자 붙잡고 뭘 하려고 그래. 시집이나 가. 하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가 분명히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순간 기다림은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수건 속 마른 동백꽃을 보며 그래도 언젠가는 하고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30년이 지나 어머니의 생사를 쥐고 있는 의사로서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는 낯선 얼굴로서 새벽 복도에서 저는 소리 없이 물었습니다. 도연 씨, 왜 안 왔어요? 왜 연락 한 번 없었어요? 나는 30년을 기다렸는데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에는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창밖이 부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수술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저는 집에 잠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물건이 있었습니다. 허름한 원룸에 도착해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머니가 늘 피우시던 쑥향 냄새였습니다. 서랍장 앞에 섰습니다. 매니 서랍을 열자 낡은 손수건이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손수건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펼쳤습니다. 가운데 눌려있던 마른 동백꽃잎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색이 발에 갈색이 되었지만 아직 꽃잎 모양은 그대로였습니다. 이 꽃잎을 볼 때마다 그날이 떠오릅니다. 해질녘 바닷가 언덕에서
도연 씨가 제 머리에 동백꽃을 꽂아주던 그 순간이요. 선희 씨, 빨간색이 제일 잘 어울려요. 수줍게 웃던 그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손수건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것만은 꼭 가져가야 했습니다. 어머니도 이 손수건의 의미를 알고 계셨습니다. 선희야, 그 총각 아직도 기다리니? 몇 년 전 어머니가 물으셨을 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린다고 하기엔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고 포기했다고 하기엔 아직 가슴이 뛰었으니까요.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이 이제는 차갑게 식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딘가를 향해 달려왔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이미 수술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고 어머니는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엄마 나야. 손을 잡으니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선희야 왔니? 응 왔어. 엄마 이거 가져왔어.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손수건을 만지작거리시다가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이게 그거 아니니? 응, 그거야. 엄마 곁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바보 같은 것. 아직도 이걸 갖고 있었어? 버릴 수가 없었어.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펼쳐 마른 꽃잎을 보셨습니다. 예쁘던 꽃이 이렇게 됐구나. 그래도 아직 꽃 모양은 남아있잖아. 어머니가 손수건을 가슴에 꼭 안으셨습니다. 선희야, 엄마가 미안해. 뭐가 미안해, 엄마. 내 청춘을 다 엄마한테 바쳤잖아. 그 총각 기다리면서, 엄마 돌보면서, 내 인생은 어디 갔니?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난 후회 없어. 엄마는 후회돼. 내가 행복한 걸 못 봐줘서. 어머니의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엄마, 수술 잘 받고 나와. 그러면 내가 행복한 거야.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수술실로 이동합니다. 어머니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을 따라 걸으며 어머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선희야. 응, 엄마. 저 손수건 내가 갖고 있어. 엄마한테는 내가 있으면 되니까. 어머니가 손수건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수술 끝나고 돌아올게. 기다려. 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쥔 손수건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인지 제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수건을 펼쳐 마른 동백꽃잎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이 꽃은 붉디 붉었습니다. 도연 씨의 손길이 닿았던 꽃잎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도연 씨가 어머니의 심장을 열고 있습니다. 운명이란 게 이렇게 잔인한 건지 몰랐습니다. 손수건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도연 씨, 30년 전 그때처럼 이번에도 제게 희망을 주세요. 수술실 위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손수건을 쥔 손에 힘을 주며 30년을 버텨온 것처럼 이 순간도 버텨내리라
다짐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고 2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으니 주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맞은편에는 젊은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낮은 목소리로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병원에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손을 잡아줄 사람도 옆에서 기다려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문득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아침 집에서 그나마 제일 나은 옷으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하지만 제게 있는 옷이라곤 다 비슷했습니다. 수십 번 빨아서 색이 바랜 점퍼, 올이 나간 바지, 굽이 다른 구두. 새 옷을 살 여유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약값과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으니까요. 목이 말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왔습니다. 종이컵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로비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넓고 깨끗한 로비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이라 그런지 다들 어딘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저런 곳에서 저는 늘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청소하러 다니는 건물들도 그랬습니다.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들어가서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밟고 지나갈 바닥을 닦아놓고 그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고 그러면서도 얼굴 한번 마주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대기실에 앉아 있어도 저는 어딘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았습니다.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일해온 손이었습니다. 물에 불어서 쭈글쭈글해지고 세제에 닳아서 거칠어진 손. 손등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습니다. 30년 전 도연 씨는 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희 씨는 손이 참 예뻐요. 그때도 거친 손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행주를 짜고 그릇을 나르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쁘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준다는 게 그때는 기적 같았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낡은 천 사이로 마른 동백꽃잎이 보였습니다. 색이 발에 갈색이 되었지만 아직 꽃 모양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 꽃잎처럼 저도 버텨왔습니다. 색은 바래고 모양은 쭈그러들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연 씨,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술을 하고 있나요? 저 안에서 어머니의 심장을 만지고 있을 당신은 이 손수건을 기억하나요? 30년 전 당신이 꽂아준 꽃이 아직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3시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한 모금 마시니 쓴맛이 혀끝에 남았습니다. 인생도 이런 맛일까요? 뜨거울 때는 향기롭다가 식으면 그저 쓰기만 한. 그래도 저는 마셨습니다. 쓴 커피를 마시듯 쓴 인생도 그렇게 삼켜왔으니까요. 수술실 위 빨간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손수건을 꼭 쥔 채 어머니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사람에게 몇 시간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수술이 4시간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대기실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져버렸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는 계속 손수건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화장실에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수건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떴습니다. 금방 돌아올 거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얼굴에 물을 끼얹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어제 밤새만 되다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 당연했습니다. 찬물로 정신을 차리고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 남자아이였습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제 의자에 앉아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손에 제 손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잠깐 그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이가 손수건을 펼쳤습니다. 마른 동백꽃잎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30년 동안 간직해온 꽃잎이 아이의 손에서 바스러지며 흩어졌습니다. 이거 뭐야? 낙엽이다. 아이가 신기한 듯 꽃잎을 손으로 비볐습니다. 갈색으로 바랜 꽃잎이 가루가 되어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안 돼. 저도 모르게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꽃잎 조각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꽃잎은 산산이 부서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뭐야, 왜 그래요? 아이가 겁먹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거기서 뭐해? 빨리 이리 와. 아이 엄마인 듯한 젊은 여성이 달려와 아이를 끌어갔습니다. 죄송해요. 애가 뭔가 만졌나 봐요. 그녀는 형식적으로 사과하고는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손바닥 위에는 부서진 꽃잎 가루만 남아 있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꽃잎을 지켜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사를 가나 형편이 어려우나 이것만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도연 씨가 제 머리에 꽂아주던 그 순간이 이 꽃잎에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이 손에서 장난감처럼 부서져 버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부서진 꽃잎 가루를 손수건에 쓸어 담으며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가루가 되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꽃잎은 사라졌지만 손수건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 씨의 손길이 닿았던 천, 그것마저 잃어버리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수건을 품에 깊이 넣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술실 위 빨간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부서진 꽃잎처럼 제 마음도 산산조각난 기분이었습니다. 손바닥 위의 꽃가루를 바라보며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서글픈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30년 동안 붙잡고 있던 것들이 아이 손에서 먼지처럼 흩어지는 거구나. 도연 씨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아보고도 모른 척한 걸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저는 이미 잊힌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만 30년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 밤 그 이름을 불렀고 매일 아침 이 손수건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하며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그 언젠가가 이렇게 허무한 거였습니다. 돌아온 그 사람은 제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낯선 눈빛으로 저를 스쳐 지나간 그냥 의사일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매달려 있던 제가 한심해서 우는 거였습니다. 손수건을 꼭 쥐었습니다. 꽃잎은 사라졌지만 이 천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 천도 그 기억도 이제는 놓아줘야 한다는 걸. 그래, 이제 끝내자.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끝이라고 인정하는 게 포기하는 것 같아서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내뱉으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술실 위 빨간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어머니뿐이라고. 어머니만 살아 돌아오시면 그걸로 된 거라고. 첫사랑은 오늘 이 병원 복도에서 끝났습니다. 부서진 꽃잎과 함께 조용히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저는 텅 빈 가슴을 안고 혼자 기다렸습니다. 수술이 5시간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대기실 창밖은 이미 칠흑같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품에 안은 채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문 밖으로 나온 건 도연 씨였습니다. 수술복 위로 땀이 흥건했고 마스크를 벗은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수술 어떻게 됐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 한마디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겨우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괜찮은 거예요?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앞으로 48시간이 고비입니다.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도 살아계신 거죠? 살아계신 거 맞죠? 네, 지금은 살아계십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가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차가운 눈빛과는 달랐습니다. 보호자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를 따라 복도 끝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문을 닫고 저를 마주 보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마에 깊게 팬 주름, 흰머리가 섞인 관자놀이, 지친 눈가. 30년이라는 시간이 그의 얼굴 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선희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그 호칭에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기억하시는군요. 처음부터 알아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의사로서 환자를 대해야 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됐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술하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네. 환자가 선희 씨 어머니라는 걸 알고 나서 처음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넘게 수술해 오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수천 명의 심장을 열었습니다. 언제나 냉정하게, 감정 없이. 그래야만 환자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선희 씨 어머니의 심장을 보는 순간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도연 씨, 그때 떠나면서 꼭 돌아온다고 했었죠.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못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동생들 학비는 밀려 있었고 의대에 자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말리셨어요. 제발 의사가 되어서 가난에서 벗어나라고.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학금 받으려고 잠을 줄였고 과외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그렇게 10년을 버텨서 겨우 의사가 됐습니다. 그동안 왜 연락 한 번 안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상태로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무슨 면목으로 얼굴을 보겠습니까? 그래도 연락이라도 했으면. 알고 있습니다. 비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연락할수록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선희 씨한테도 저한테도. 그래서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도연 씨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일만 했습니다.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그냥 환자만 봤습니다. 왜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선희 씨한테 한 약속도 못 지킨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도 저처럼 혼자였던 거였습니다. 30년 동안 저처럼 홀로 살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30년을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꽂아준 동백꽃, 오늘까지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부서져 버렸어요.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그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꽃을 아직까지 바보 같죠? 30년이나. 선희 씨, 그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를 향해 뻗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손을 거두며 그가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머니를 살리는 것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48시간 동안 제가 직접 경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든 살려드리겠습니다. 도연 씨,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상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말들이 공중에 떠다녔습니다. 비겁했다는 말, 자격이 없었다는 말,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말. 원망해야 하는 건지 이해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도 30년 동안 고통스러웠다는 것. 저만 기다린 게 아니라 그도 무언가를 견뎌왔다는 것.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꺼내 가슴에 안았습니다. 꽃잎은 사라졌지만 이 천에는 아직 그때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짜 기다려야 할 건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올 시간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첫 번째 밤을 무사히 넘기셨습니다. 도연 씨 말대로 48시간이 고비였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밤을 새우며 기다렸습니다. 아침 일찍 간호사가 나와서 면회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들어가서 얼굴 보실 수 있어요. 5분만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온몸에 관을 꽂은 채 누워 계셨습니다. 심장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삐, 삐, 삐. 그 소리가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엄마, 나야. 선이야. 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수술 잘 끝났대. 이제 조금만 버티면 돼.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마취에서 덜 깬 건지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누워 계셨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을게. 어디 안 가. 5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한숨을 돌리는데 저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의사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도연 씨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후 도연 씨가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그가 말을 끊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뭐요? 앞으로 제가 직접 경과를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병원에서 영가를 쓰라고 합니다. 영가요? 갑자기요?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당분간 병원에 나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요? 어제까지만 해도 직접 48시간 지켜보겠다고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 씨가 돌아서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점심때쯤 병원 로비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더니 병원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멀찍이서 지켜보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병원 이사장이라는 명패를 단 남자가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젊은 남자가 있었는데 이사장과 닮은 걸 보니 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이 과장 당장 불러. 이사장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도연 씨가 나타났습니다. 이사장이 도연 씨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어제 내 장모 시술 안 해줬다며? 응급수술이 있었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환자였습니다. 내 장모도 환자야. 스텐트 시술 하나 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 스텐트 시술은 다른 선생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자 수술은 제가 아니면 어려웠습니다. 도연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위중했고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이사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장 장모는 뒷전이라 자네가 이 병원에서 누구 덕에 수술하는지 알아? 환자의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경중을 따져 위중한 환자를 먼저 본 것뿐입니다. 도연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다는 걸. 좋아, 두고 보자고. 이사장이 씩씩거리며 돌아섰습니다. 그 옆에 아들이 도연 씨를 비웃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과장님, 스텐트 시술 하나 못 해줄 정도로 바쁘셨나 보네. 앞으로 처신 잘하세요. 그들이 떠나고 도연 씨가 홀로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응급환자, 그게 제 어머니였습니다. 도연 씨는 이사장 장모 대신 제 어머니를 먼저 수술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지금 저런 수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도연 씨가 돌아서서 복도로 향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지나갔습니다. 그 짧은 눈빛 속에서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게 의사라는 것을. 저는 그의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버스에 오르던 그 뒷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그는 무언가를 짊어지고 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젯밤 첫사랑을 끝내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놓아주기로 했는데 왜 자꾸 그 사람 걱정이 되는 걸까요? 중환자실 앞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꼭 쥐었습니다. 꽃잎은 없어졌지만 아직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그날 밤 저는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병원 담요를 덮고 의자 2개를 붙여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 걱정, 어머니 걱정,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중환자실 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고 어디선가 기계음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 어머니 괜찮아요?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지금 확인 중이에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복도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 한 명이 나왔습니다. 도연 씨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의사였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박정순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네, 맞아요. 어머니 어떠세요? 갑자기 부정맥이 와서 심정지가 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금 심폐소생술 중인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사의 말투에서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과장님은요? 이도연 과장님 안 계세요? 이 과장님은 지금 연가 중이십니다. 연가요? 왜요? 그건 저도. 의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 또다시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의사가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심정지. 어머니의 심장이 멈췄다는 말이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안 돼. 제발 안 돼. 두 손을 모으고 빌었습니다. 아무한테나 빌었습니다. 하느님한테, 부처님한테,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제발 어머니만 살려달라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도연 씨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환자복 위에 가운을 걸친 채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그는 저를 스쳐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가 중환자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병원에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온 걸까요? 중환자실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피네프린 추가, 제세동기 준비해. 도연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다급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볼 수는 없었습니다. 기계음과 사람들의 목소리만 어지럽게 섞여 들려왔습니다. 충전 완료. 비켜요. 쇼크 갑니다.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도 함께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반응 없습니다. 다시 충전해. 또다시 쿵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다시 한번 도연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그리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끝난 걸까요? 어머니가 정말 가신 걸까요? 비, 비, 비. 심장 모니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돌아왔어요. 맥박 돌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도연 씨가 중환자실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땀이 흥건했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힘없이 웃었습니다. 괜찮아졌습니다. 도연 씨, 아직 안심하긴 이르지만 고비는 넘겼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도연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니에요. 병원에 없었다면서요. 어떻게 온 거예요? 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곁에 계세요. 눈 뜨시면 제일 먼저 선희 씨 얼굴 보셔야죠.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가온 자락이 휘날리며 복도 저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끝내기로 했던 마음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귀를 기울이는데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과장님 큰일 났대. 어젯밤에 오셨다면서? 영가 중인데? 응. 당직에 있었는데 이 과장님이 직접 처치하셨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 일이라면 도연 씨가 달려와 어머니를 살린 그 일을 말하는 걸까요? 불안한 마음에 복도를 서성이는데 저쪽에서 도연 씨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달려가 말을 걸었습니다. 도연 씨, 무슨 일이에요? 큰일 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가 멈춰섰습니다. 드셨군요. 영가 중이었다면서요? 그런데 왜 오신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희 씨 어머니 상태가 급변했다고.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가 중이면 당직이가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안 가도 됐어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직이는 경험이 적은 전공이었습니다. 선희 씨 어머니 상태가 심각해서 그 친구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요? 영가 중인 제가 병원에 와서 당직이를 제치고 직접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예요? 어머니 살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가 중에 병원에 나와서 당직 체계를 무시하고 처치한 건 사실입니다. 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직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게다가 저는 이사장한테 찍힌 상태라서 빌미를 준 셈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인데 병원은 조직입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절차를 무시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도 답답하다는 걸. 저도 뭔가 할게요. 병원 측에 말할게요. 도연 씨 때문에 우리 어머니 살았다고. 하지 마세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희 씨가 나서면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이건 병원 내부 문제예요. 그래도 저는 제가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선희 씨 어머니를 살린 건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면 됩니다. 도연 씨, 어머니 곁에 계세요. 오늘 중으로 의식이 돌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복도 저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그는 가족을 위해 저를 떠났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홀로 짐을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또다시 홀로 짐을 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 어머니를 위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병원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도연 씨가 행정실 쪽에서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슬쩍 다가가 물었습니다. 도연 씨, 어떻게 됐어요? 그가 저를 보더니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사직선했습니다. 네.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요? 병원에서 해고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먼저 냈습니다. 왜요? 이사장과 틀어진 이상, 이 병원에서 제가 설 자리는 없어요. 연가 끝나고 복귀해도 예전처럼 일할 수 없을 겁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깨달았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제가 원하는 의료를 할 수 없다는 걸요. 무슨 말이에요? 환자를 살리는 게 의사의 본분인데 연가 중이라서 내 담당이 아니라서 망설여야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젯밤 당직이가 그대로 처치했으면 선희 씨 어머니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 친구는 경험이 부족했고 판단이 늦었을 겁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다. 규칙대로라면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의사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도연 씨, 한 달 후면 정리될 겁니다. 담담한 척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10년 넘게 일해왔을 텐데, 국내 최고의 심장외과 전문이라 불렸을 텐데, 그걸 스스로 내려놓는 게 쉬울 리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실 건데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병원이라도 상관없어요. 환자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이면. 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이제야 진짜 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울지 마세요, 선희 씨. 그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그의 손길이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로. 괜찮지 않잖아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새벽 선희 씨 어머니 심장이 다시 뛸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뭐요? 이게 제가 의사가 된 이유라고. 이 순간을 위해 30년을 버텨온 거라고.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니까 후회 없습니다. 정말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30년 만에 그의 품에 안겨 오는 거였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토닥토닥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눈물을 그제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달려나와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의식 돌아오셨어요.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누운 채 천천히 눈을 깜빡이고 계셨습니다. 엄마,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이더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희야.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제 이름이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나야. 나 여기 있어. 어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울지 마라. 안 울어. 안 울어, 엄마.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약하지만 분명히 제 손을 쥐고 계셨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병원이야, 엄마. 수술 잘 끝났어. 이제 괜찮아.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잠이 드신 거였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건 아주 좋은 신호예요. 이제 고비는 넘기신 것 같습니다. 정말요? 정말 괜찮아지는 거예요? 네.
앞으로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넘겼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 저 때문에 고생만 하신 어머니, 그 어머니가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중환자실을 나와 복도에 앉았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꽃잎은 없어졌지만 이 천은 여전히 제 곁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이 손수건도, 그리고 도연 씨도 모든 게 사라질 것 같았는데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도연 씨가 중환자실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의식 돌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까 눈 뜨셨어요. 제 이름도 부르셨어요. 다행입니다. 그가 진심으로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도연 씨.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강하신 겁니다. 아니에요. 도연 씨 아니었으면 어머니 못 살렸어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 당연한 일 때문에 병원 그만두시잖아요. 그가 말없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도연 씨,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병원 복도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일단 쉬려고요. 30년 넘게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30년이요? 네. 의대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쉬면 무너질 것 같아서요. 멈추면 다 무너질 것 같아서 계속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3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쉬면 무너질 것 같아서, 멈추면 다 끝날 것 같아서. 우리 비슷하네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30년 동안 쉬어본 적 없어요. 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힘드셨겠습니다. 도연 씨도요.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서글프지만 어딘가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선희 씨, 네. 어머니 태어나시면 밥 한 번 같이 해요. 네. 30년 전에 못 지킨 약속이 있잖아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선희 씨를 데리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지금 와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면 뻔뻔한 거겠죠. 도연 씨. 하지만 적어도 밥 한 끼는 같이 먹고 싶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끝내기로 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도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과 달랐습니다. 그때는 버스에 오르는 뒷모습이 마지막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가 다시 올 거라는 걸 이번에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가슴에 안았습니다. 꽃잎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꽃이 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셨습니다. 아직 몸이 많이 약하셨지만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계셨습니다. 선희야, 이제 그만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괜찮아, 엄마. 나 여기 있을래.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얼굴이 반쪽이 됐어.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완전히 나으면 그때 쉴게. 이 고집불통. 어머니가 혀를 차셨지만 눈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 씨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하얀 가운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도연 씨가 어머니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선생님이 내 수술해 주신 분이시죠? 네, 이도연입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강하셔서 이겨내신 겁니다. 어머니가 도연 씨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물으셨습니다. 근데 선생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저와 도연 씨가 동시에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혹시 30년 전에 우리 선이 만나던 그 총각 아니세요? 어머니, 제가 말리려 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알아보신 것 같았습니다. 맞네요. 그때 의대생이라고 했죠. 이름이 도연이었고, 도연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뭐가 죄송해요? 30년 전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 우리 선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손수건에 꽃잎 넣어서 30년을 갖고 있었어요. 바보같이. 도연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나한테 할 게 아니라 선이한테 해요.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선이야. 응, 엄마.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엄마 소원이야. 엄마. 30년 동안 엄마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은 어디 갔니? 이제는 내 인생 좀 살아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30년이나 기다린 사람이잖아. 엄마, 그건 적어도 이야기는 나눠봐. 30년 묵은 이야기. 어머니가 도연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선생님도 할 말 있으시죠? 도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선이 데리고 나가서 밥이라도 먹여요.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은 것도 없어요. 어머니가, 엄마는 괜찮아. 간호사도 있고. 어머니가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저는 도연 씨와 함께 병실을 나왔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맞는 바깥 공기였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아무데나요. 조용한 데면 좋겠어요. 우리는 병원 근처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주문을 하고 나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선희 씨, 도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이 병원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고향에 내려가려고요. 고향이요? 네. 부모님 산소도 오랜만에 찾아뵙고 좀 쉬려고요. 그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작은 병원 알아볼 생각입니다. 대학병원 같은 큰 곳 말고 진짜 환자를 볼 수 있는 곳으로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도연 씨한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선희 씨, 네. 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 고향 내려갈 때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네. 부모님 산소에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30년 전에 못 지킨 약속, 이제라도 말씀드리려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선희 씨한테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같이 가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 상태가 더 좋아지셔야겠지만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따끈한 국밥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에 넣기가 어려웠습니다. 도연 씨, 네. 저 30년 동안 도연 씨 기다리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게 있어요. 뭔데요? 만나면 뭐라고 할지. 그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네.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못했어요.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어딘가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선희 씨, 네. 지금 당장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천천히 생각해요. 저는 기다릴게요. 이번에는 제가 기다릴 차례니까.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기다렸는데 이제는 그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국밥 식기 전에 먹어요. 도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눈물이 나도록 맛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무사히 퇴원하셨습니다. 아직 무리는 하시면 안 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해지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어머니가 방안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제일 좋구나. 그러니까요. 병원 밥 질렸죠? 질리다마다 이제 내가 해주는 밥 먹고 싶다. 저는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두부 듬뿍, 애호박 넉넉히. 밥상을 차려 어머니 앞에 놓으니 어머니가 숟가락을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이야. 응, 엄마. 그 선생님한테 연락했니? 도연 씨 이야기였습니다. 아직 안 했어. 왜? 같이 가겠다고 하지 그랬어. 생각 중이야.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드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이야, 엄마가 할 말 있어. 뭔데? 엄마 이제 괜찮아.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아직 몸조리해야지. 그러니까 말이야. 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내가 없어도 괜찮다는 거야. 엄마, 30년 동안 엄마한테 매여 살았잖아. 이제는 내 인생 살아.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선생님이 고향 간다며. 같이 가. 하지만 엄마 혼자 두고 어떡해. 엄마가 뭐 애기야? 며칠 혼자 있는 거 못해? 어머니가 억지로 웃으셨습니다. 내가 행복한 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알겠니?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수건이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꽃잎은 사라졌지만 천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이 천에 배어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그리움의 시간.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핸드폰을 꺼내 도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그가 받았습니다. 선희 씨? 네, 저예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네, 어머니 잘 계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연 씨, 네. 고향 가신다고 했죠? 네, 모레 내려가려고요.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전화기 너머로 그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네. 어머니께서 가라고 하셨어요. 제 인생 살라고. 저도 가고 싶어요. 도연 씨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연 씨? 네, 여기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선희 씨.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모레 아침에 모시러 갈게요. 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30년 만에 흘리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이틀 후 도연 씨가 집 앞으로 왔습니다. 낡은 중형차를 몰고 온 그가 차에서 내려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서 와요, 선생님. 우리 선이 잘 부탁해요.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잘 다녀와. 엄마 걱정하지 말고. 응, 금방 올게. 차에 올라타니 도연 씨가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동네, 매일 걸어 다니던 골목길, 그 모든 것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연 씨, 네. 고향까지 얼마나 걸려요? 4시간 정도요. 그럼 그동안 이야기예요. 30년 동안 못한 이야기. 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처음부터요. 도연 씨가 떠난 그날부터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도연 씨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빚에 쪼들리며 의대를 다녔던 이야기,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동생들을 챙기며 버텨온 시간들,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청소하러 다녔던 일, 어머니 간병하며 보낸 밤들, 그리고 서랍 속 손수건을 꺼내보며 버텨왔던 날들. 도연 씨, 정말 결혼 안 하셨어요? 네. 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환자 보느라 바빴고 솔직히 다른 사람을 만날 마음도 없었어요. 왜요? 선희 씨한테 한 약속 때문이요. 지키지 못한 약속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안 했어요. 결혼. 네. 저도 다른 사람 만날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어머니 모시고 일하고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선희 씨, 바보 같죠? 오지도 않을 사람 기다리면서 30년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찾아가지도 못할 사람 생각하면서 30년을 살았으니까요. 차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30년 동안 각자 다른 곳에서 같은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게 슬프면서도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꽃잎은 사라졌지만 이 천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새로운 온기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선희 씨, 네. 저 30년 전에 한 약속 기억해요? 어떤 거요? 의사가 되면 데리러 오겠다고 한 거요. 기억해요. 그가 전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키려고요. 선희 씨가 허락해 주신다면요.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그의 손 위에 제 손을 포겠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30년 전 제 머리에 꽃을 꽂아주던 그 손이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선희 씨. 저야말로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손수건 위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꽃잎은 없어졌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길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30년을 기다린 끝에 저는 드디어 제 인생을 시작하려 합니다.